오늘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우리 태평양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뭐 특별히 전쟁사에 대해서 또 아주 그냥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근데 전쟁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배경, 일본의 철학적인 또 민족적인 배경,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읽은 책은 이 두 권인데요. 하나는 사쿠라가지다, 젊음도지다. 이게 제일 처음 나온 책인데, 네? 오늘 두꺼운 걸 다 가졌어요? 네. 좀 대충대충 읽었어요. 근데 정독은 안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책이 한 3만 원인가 해가지고, 그때 못 샀어요. 비싸갖고. 한 10년 된 책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절판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마침 지난번에 집사람이 한국 다녀올 때 부탁을 해가지고 헌책을 하나 구해서 왔는데 이런 책들은 또 헌책이 더 비싸더라고요. 4, 5만 원 해요, 요새. 헌책 사들은 책 질은 좋죠, 헌책이. 우리 사모님이 여기 소스 가서 그걸 골라오신 거예요? 예. 절판이 되니까. 아니, 내가 사람들이 찾으면. 처형집으로 미리 주문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본은 전쟁을,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는 카도 요코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제목은 청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까지. 그리고 이 책은 본래 고등학생들을 위한 강의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릿말에 나와 있듯이 일반인들이 읽어도 좋다. 아주 편하게 잘 썼는데요. 이 가토 요코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을 보고 느낀 거는 일본 사람들은 진보라고 해도 별 수가 없구나.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두 책을 중심으로 오늘은 다른 세세한 전쟁사의 이야기들은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요. 그거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이지 유신 후에 일본은 끊임없이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죠. 당시 정부 관료의 반 이상이 유럽에 유학을 했답니다. 일본은 메이지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관료의 반 이상이면 엄청나죠. 일본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철학이나 정치 논리를 개발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대학원 과정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인도 철학 같은 거 공부할 때 그걸 전공을 하지 않았죠. 필수 과목으로. 인도 철학사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있는데 그 인도 철학사가 1900년대 초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 저자는 그 일본 오래된 거 지금 다 고인이 됐죠. 1900년대 초에 교수로 하던 분이니까. 그 일본 사람 책인데 실제로 또 인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명저로 남아있죠. 인도 철학계. 아주 세세하게 잘해서. 일본이 그런 장점들은 있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고 오고 그것들을 자기 것들로 소화하고 그 다음 세대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자기들만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정부 관료의 절반 이상이 해외 유학을 했다니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우리나라도 요즘 뭐 국회의원들, 뭐 지방의회의원들 외국 나가면 뭐 욕하고 그러는데 물론 가서 추태를 부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한국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외국에 많이 내보내라. 그래서 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 와서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의회의원들이 뭐 룸사롱이나 다니고 도움이 나오는 노래방이나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일본이 이렇게 유럽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동경하는 생각을 가졌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유럽 열강에 자기들도 식민지가 될 거라는 그 생각을 했고요.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강대국의 상징은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었으니까 일본으로 입장에서는 조선이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을 침탈하는데 온 심혈을 다 기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가 되는데 조선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고 일본이 도약하는데 또 있어서 조선은 아주 좋은 먹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에는 뭐 크게는 4개의 전쟁, 그러니까 근대 전쟁 중에는 청일전쟁 4개의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 러일전쟁,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중일전쟁, 만주사변, 다이들 걸 이제 통틀어서 뭐 2차 세계대전 혹은 태평양전쟁 이렇게 묶으면 총 4개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성공 이후에 4개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로 발전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또 노하우도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의 입장에서 뭐 봤을 때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중국을 다스리던 정부였던 청나라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물론 서부와 서부에서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중국이라고 한 나라, 청나라, 명나라는 오래전부터 유럽 사람들에게 또 신비의 대상이었죠. 우리 동양의 반상에 대해서도 할 때도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유럽이 기독교에서 좀 인종들은 틀리고 나라마다 전쟁은 있었지만 하나가 되었듯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화이론적 입장을 이 유럽인들은 굉장히 존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면 중국만 속된 말로 접수를 하면 유럽이 중국만 먹으면 중국이 그러니까 중심인 나라니까 나머지 이방 독서 오랑캐들은 다 교화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중국만을 이제 공략 대상으로 삼았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 싶은데 유럽인들이 자꾸 중국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게 좀 불만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청일전쟁을 불러왔다고 이 가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만 잡으면 이 유럽인들이 보기엔 일본도 다 교화가 될 거고 그 당시 조선은 그들의 눈에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일본도 교화가 될 거라고 다 봤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계속 관심을 두었던 거죠. 실제로 지금의 오키나와의 전신이 그 류꾸왕국 최근에 신문 났죠. 류꾸왕국 궁선이 다 불났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불났다고. 근데 불난 것도 사실은 재건축된 겁니다. 100년 전인가 그때. 재건축된 거고요. 원조 건물은 이미 다 불났었고. 어쨌든 류꾸왕국도 일본과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중국을 어떻게든 점령해야 될지 그렇게 점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이 1894년에서 95년 7월에 발발해서 4월에 끝났으니까 약 7개월, 8개월간의 그 전쟁이 청일전쟁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이 실권을 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뭐 사극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그 대국 청나라를 이겼을까라는 많은 생각하면서 당시 우리가 그 일본 청나라의 말기의 부패상들 많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가 굉장히 힘이 나약해지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을 거라고 저는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공부를 보니까 이홍장이라고 우리가 역사시간에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홍장이 그 청나라의 모든 군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많이 무기 근대화도 하고 실제로 전쟁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군사력으로만 보자면 일본이 앞서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국은 중국 청나라 섞었을 때 했습니다. 중국은 알려진 것에 비해서 그렇게 오합지졸들이 아니었고요. 계속 전쟁을 해나갔고 영토를 점령해나가고 그런 것이 이홍장 때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군의 근대화도 이홍장이 추진을 하고요. 근데 이제 회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슬람교를 회교라 그러잖아요. 돌아올 회자를 써서 이 중국에 회족이 있습니다. 회족들이 이제 한족이었는데 회교를 믿게 돼서 회족이 된 사람들도 있고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중동의 무슬림들이 어떻게 중세사에서 건너오다 거기 이제 정착을 해서 무슬림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이 추우니까 주로 북쪽에 많이 사니까 그들이 겨울 되면 추우니까 겨울 되면 중동에 이제 무역을 위해서 떠났다가 여름에 돌아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회자를 써서 그들을 회족이라고 불렀고 지금 우리가 이슬람교를 우리 한문으로 회교라고 부르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 신장 지구에 있는 그 회교 지역에서 회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홍장이 거기 가서 아주 선멸을 합니다. 그때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 반란이 꽤 컸던 모양이에요. 이게 역사상으로 남아있는 거 보면 한 지역 반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반란이어서 그것을 선멸하는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이홍장의 그 명망은 더 높아지고 또 중일 관계도 더 긴밀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으로 이 회교 지역을 선멸한 전쟁으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접근 방법도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로 병자호란으로 조선을 한번 굴복시킨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극 보면 또 청나라 사신들이 와서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것들 보이고 그러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미국 또 보면
방위비를 5배로 올려달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명나라가 개입했던 것처럼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나라에서 이 조선의 문제를 다루던 부서가 예부였다고 합니다. 예부. 그 예부는 문화관광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를 다 갖추는 거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오히려 문서관리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의 왕이 바뀌면 왕을 승인할 건가, 조공을 얼마나 바칠 건가 이런 문서를 관리하는 데가 예부였는데 청나라 예부가 주로 조선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공장이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쥔 뒤에는 자기가 직접 이제 조선을 관리하려고 나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또 잘 몰랐던 부분이고요. 근데 1882년에 우리가 그 잘 아는 이모군란이 발생하죠. 우리가 이제 조선식 군대를 만들었는데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배운 기억 나시죠? 월급을 이제 쌀로 줬는데 쌀의 반은 모래고 반은 쌀이었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이 결국 일본에 대한 증오까지 추가되어서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청나라가 와서 제압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 이제 조선 반도에 대한 그 청나라의 영향력은 더 세진 겁니다. 이제 이모군란도 제압을 하고 그리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이제 일본의 도움으로 뭐 김옥균이 이런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그것조차 또 제압이 되고 청나라는 명실상부한 조선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죠. 1884년까지 조선의 맹주였습니다. 청나라는 그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민비도 본래 이제 친일이었다가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 민비 시해 사건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부르는 원세계가 조선에 파견되고요. 1885년에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텐진조약, 천진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군대를 진주시킬 때는 상호 승인 연락을 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각각 연락을 해서 조선의 군대를 진주시킨 걸 상호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텐진조약에서 맺어졌던 것이죠. 그러는 중에 또 청나라는 어디와 이 인도 차이나죠. 특히 베트남 지역을 놓고 청불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완전히 청나라가 패한 거죠. 프랑스는 이미 유럽식 그 군사 장비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긴 졌지만 상당히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베트남을 놓고.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 오랫동안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되고 60년대 가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베트남 전쟁이 되고 그 역사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뭐 청나라로부터 수치스러운 사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청불전쟁에서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가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 1800년대에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야카마다 아리토모라고 하는 그 일본의 이제 국방 책임자가 중국의 성장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주목을 하면서 1888년에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에 가서 로렌츠 폰 슈타인이라고 하는 정치사학자를 만납니다. 이분이 아시아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아시아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카마다 아리토모라고 하는 그 일본의 뭐 국방상이나쯤 되는 사람이 그 로렌츠 폰 슈타인이라고 하죠. 슈타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거기서 시베리아 철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의 관할권이 니네가 가져야지 일본을 향해서 만약에 러시아가 가지게 되면 니네까지 다 망한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한반도, 조선반도 지도를 펴놓고 함경도에 있는 영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지역으로 통해서 시베리아 철도가 끝까지 내려오게 되면 일본은 완전 망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라고 그 19세기 후반에 빈 대학의 교수 뭐 이 연구한 사람들이나 알지 이런 사람들이나 알지 우리 처음 들어오는 이름인데 그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그 아리토모가 굉장히 이제 거기서 깊은 인식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사람은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개념, 정치철학적인 개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주권선, 선은 착한 선자가 아니라 라인, 선자예요. 그래서 주권선과 이익선은 뭐냐? 주권선은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짐으로써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러니까 뭐 국토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 또 식민지를 가지면 어디까지 주권을 지배할 것인가, 그거이고, 이익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에 따라서 선은 계속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나라하고 친하다가 그것이 내가 이익이 안 되면 다시 그 선을 바꿔서 다른 나라하고 친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거를 가르쳐줘서 이제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에까지 그 슈타인의 이익선과 그 주권선의 개념은 완전히 이제 알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이제는 유연한 그 외교 철학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잘 알다시피 뭐 광해군 때 그 청나라가 이제 막 부상을 하니까, 오랑캐족이 부상을 하니까 그 조선의 조정에서 주전파들은 어떻게 오랑캐들하고 하느냐. 뭐 광해군이 실제적으로 쫓겨난 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은 이제 등거리 외교, 청나라하고도 친하고 명나라하고도 친하고 뭐 그런 등거리 외교를 주장했다가 뭐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 임기는 다 마쳤지만 비명에 가면서 이제 광해군에 대한 뭐 추모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죠. 광해군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또 광해군이 꼭 그 문제에서는 자주성을 보이려고 했지만 또 자체도 또 욕먹을 것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또 일본은 그때부터 이제 어느 한 나라에 예속되거나 어느 한 나라만 우호관계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참 우리 대한민국 남한도 참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문제고, 뭐냐면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미는 굉장히 친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고 특히 남한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런 전쟁은 거의 90% 불가능한 시절이고요. 실제로 북한의 경제력은 거의 뭐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것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그런 섬세함이나 싼 노동력 이런 것들이 베트남 시장에도 뺏겼는데, 북한의 노동력은 더 좋거든요. 사실은 아직도 그들이 뭐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정서가 있어서 뭐 기업에 대해 순종적이고 뭐 우리 사람에 순종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북한하고 미국하고 더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우리는 또 보수 세력을 고려해가지고 뭐 한미연합훈련에 이걸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것 때문에 뭐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뭐 태클을 걸면 우리는 뭐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대부분 경제에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그런 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말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고 뭐 하나 제재라도 걸리면 남한의 그 민주적인 좀 그나마 진보적인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한국의 보수적인 정부는 단순히 진보 보수의 맥락이 아니라 정말 예속이냐 자주냐의 그 맥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하면 다시 남한은 완전히 뭐 일본이나 미국에 예속되는 정권이 되는 것이고, 그나마 지금 버티는 게 어쨌든 진보 정권들이 진보 정당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일어난 일이고, 참 이 이익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야비하고 교활한 개념 같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 같아요. 자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조금 더 중이나 러시아에 더 친화적으로 갈 수는 없는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빨갱이 그러지만 사실 중로에 대해서는 그런 건 많이 없으니까 중로랑 좀 친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그것이 예를 들어 북한하고 미국하고 친해지면 중국 입장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익선의 개념이 참 19세기에 그 오스트리아 교수에서 나왔던 게 참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청일전쟁이 1894년부터 95년까지 일어나면서 그 몇 년 사이에 일본은 완전히 유럽화가 되는 거죠. 서구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이론적 기초도 많이 만들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건 잘 아시죠? 결국 청일전쟁의 기본적인 근원이 됐던 것은 동학혁명이죠. 갑오동민전쟁이라고 부르는 동학혁명이죠.
동아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워낙 동학 농민들이 크게 일어나니까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죠. 근데 그건 텐진조약, 천진조약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또 친일 쪽의 조정 대신들은 일본을 끌어들입니다. 그때부터 이 청일전쟁은 예비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동학전쟁은 완전히 섬멸이 되죠. 지금 한국의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일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운동 한다, 불매운동 한다 하니까 늘 한 얘기들이 동학농민 때, 농민전쟁 때 우리 쪽 농민들은 수십만이 죽었는데 일본에 단 한 명 죽었다는 그 거짓말 같은데 그거 가짜뉴스죠. 설마 한 명 죽었겠어요? 그래도 떼거지로 몰려가는데 그 피해가 아주 극단적인 차이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일본한테 덤비지 말자 이러는 것들이 한국 정치인들이 이거 나오는 게 좀 신기한 거죠. 하여튼 먹고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맺어지죠. 청일전쟁 이후에. 그런데 이제 그 청일전쟁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갑신정변을 청나라가 이기고 그러니까 섬멸하고 나서 이제 지배권,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일본이 뭐라 그러니까 일본 니들이 개혁하는 거 다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원세계. 왜 그랬냐면 이제 그들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권리는 완전히 확보가 됐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주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보면 좀 베풀어 준 거죠. 남의 나라 놓고. 근데 일본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던 것이 개혁의 문제였어요. 근데 개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조선의 조정의 영향력을 계속 야금야금 확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개혁을. 청나라는 통이 크다 그럴까 중국 사람들이라고 그건 너무 좋게 보는 거 좀 멍청했던 거죠. 그 국제관계에서 그런 변화를 모르고 그렇게 일본한테 다 양보를 한 거예요. 다 가져가자.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가져갔던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정한로에서 나왔듯이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일본의 명문대학 게이오 대학의 또 창립자이기도 하고요. 그 타라론, 그러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야 된다는 타라론자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계속 조선을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조선을 완전히 점령해야 된다는 그 이론을 많이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번들이 많잖아요. 지방 조직들. 그 번들 중에 그 사초 동맹에 동원된 번들은 막 출세가도를 달리는데 그 이외의 번 소속들은 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중앙의 관료도 못 되고. 그러니까 이들의 불만이 막 쌓이는 거죠. 에도 정부 때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다 골고루 중앙에 진출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의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그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조선 정부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도쿠가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조선을 또 하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 지금의 타이완, 대만도 일본이 그때 이미 식민지로 삼아서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만에 있는 일본 관료가 무려 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데서 4만 명. 그때 인구도 많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미 대만을 넘어갔을 때가 조선이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어쨌든 그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 말씀드렸지만 청일전쟁이 일어났고요. 그것도 참 최근에 제가 봤던 그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 6개월 전에 끝난 거 참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패정개혁안 같은 거 다 해서 전봉준이 제시한 게 다 받아들여졌어요. 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동학라인이 진전이 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누군가가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그것이 다시금 동학난이 2차 농민전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1차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전라도 중심으로 집강소가 설치가 되고 개혁 정치가 시작됐어요. 드라마에서 나오고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런데 2차 때는 완전히 섬멸이 됐던 것이죠. 그 나라들이 서로 한 나라가, 주권을 가진 나라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의 비극이 이처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어쨌든 청일전쟁은 제국주의의 대리전이었고요. 영국이나 이런 신흥 제국주의로 떠오르는 미국들이 계속 청과 일본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뭐 일본은 영국이 굉장히 뒤를 밀어줬고요. 같은 섬나라라고 하는 동병상련이 있었죠. 그리고 또 청은 러시아와 가까워졌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일본이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은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이제 청나라 니들은 조선에서 손 떼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일본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이미 야욕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 조선의 무역권 같은 것들을 공정하게 분배했어요. 예전에 청이 그거를 좌지우지했다면 그렇지 않고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조선에 대한 그만 자기만의 지배권을 또 가지게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요즘에는 일본이 자신감을 가진 거죠. 어쨌든 청나라는 한번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계속 이제 긴장의 대상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은 멀잖아요. 먼 나라들이 그때 군함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도 않을 때니까 전쟁을 하는 데서 일본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염두에 뒀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일본은 점점 조선에 대한 그 영향력이 세지고요.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청나라로부터 직금 기준으로 3억 6천만 엔 정도의 돈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보통 일본이 1000 곱하나요? 1000인가 100인가? 100배 맞나? 100? 100엔이지. 1엔이 100, 어떻게 되지? 한국 10배죠. 10배죠, 10배. 그러면 36억이죠, 36억. 지금 돈으로 하면 36억 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 당시는 재정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으로부터 일본은 3억 6천만 엔 정도의 전쟁 배상 등을 받아서 그것을 러시아와 전쟁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남하하고 있으니까. 특히 중국을 멸시는 했지만 일본이 전쟁을 직접 해보고 나서는 이홍장이 그렇게 중국 군대를 근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국을 무시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군제나 이런 편제가 서로 통일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인구가 많아서 그랬나 봐요. 나름 이홍장은 노력은 했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무기도 통일돼 있지 않대요. 요즘 말로 하면 한국군이 요즘 뭐 쓰는지 모르겠죠. 우리 때 M16 썼다 이렇게 하면 다 M16 쓰잖아요. 특수부대가 아닌 이상은. 근데 무기도 통일돼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을 무시하는 게 더 심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평생을 수천 년을 자기들이 보기에는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던 조선이었을 텐데, 결국 그러면서 이제 그 청일전쟁이 끝났고요. 이제 가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청나라도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리더십을 획득하기 노력했고, 일본도 리더십을 갖기 노력했는데, 청일전쟁 그 과정에서 일본이 이겼다라고 해서 일본만을 향한 비난은 문제가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상당히 진보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신 일본이 그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나서 청일전쟁 이후 무역을 갖다 다른 나라에 개방했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조선을 위한 거라는 식으로 저는 좀 이해가 돼. 내가 말한 게? 네, 그건 아니죠. 그쪽에서? 큰일 날 말씀. 친일을 깜짝친일을 조선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저도 좀 그 같은 비슷하게 들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조심해야 되겠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일본이 그래갖고 다른 나라한테도 공평하게 조선과의 관계를 했다.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그동안 청이 쥐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다 결정을 했죠. 어느 나라 요즘 말하면 무역 쿼터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균등하게 어느 나라는 와도 돼 안 와도 돼 그거 없이 모든 나라에 균등하게 다. 그럼 그때 우리나라가 어디 그 전에는 청나라하고만 교역을 했었어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게 한 그거에 10년 정도밖에 안 돼. 신미양요가 1860년인가 그렇죠. 그럼 일본이 그거에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냐면 나눠줬다는 건 어떤 시모노세키 조약이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완전한 자주독립국이라고 선포했어요. 네. 일본이 그전 시모노세키 조약하면 일본이 승자예요. 네. 일본이 선의를 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선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청나라의 영향력을 빼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조선 자주 독립국이기 때문에 조선을 위한 척을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나라와 이렇게 균등 외교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역사학이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이기고 나서도 예. 일본은 직접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견제가 많이 들어가. 그건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전쟁에선 이기고 이 책에도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쟁에선 이기고 외교에선 졌다. 열심히 싸워서 이겼지만 뭐 밀어줬던 영국, 그 다음에 일본의 성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미국, 또 계속 남하하려고 하는 뭐 러시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청나라만 이긴 거예요, 청나라. 그러니까 다음 타겟은 이제 이미 러시아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로부터 대상금을. 그러니까 대상금 전쟁에서 가장 첫 메이저 전쟁 아니었나요?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에는 가장 메이저한 전쟁이었죠. 벌써 임진왜란 이후에 벌써 한 400년 만에 벌어진 전쟁이죠. 350년 만에. 에도가 350년 정도 됐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자주권을 줬지만 실제로 일본이 자기들만의 그 모든 영향력을 다 가지게 있는 거죠. 저는 그 역사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하도 뭐 미스터 선샤인에서 최근에 우연히 넷플릭스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그 드라마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아니 그쪽 이병헌이 나오고. 네, 이병헌 나오고 김태리라고 하는. 네. 근데 처음에 봤는데 너무 막 잔혹하게 막 나와가지고 별거 아니. 근데 재밌어요. 안 봤는데 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 역사가 나와요. 그때 요때예요, 그러니까 뭐 천일전쟁 끝난 뒤니까 그 일본, 뭐 미국, 그러니까 서로 공사가 서로 존중하는 거야. 실질적인 영향력은 일본이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밉지만 일본들 관료에는 우리 땅인데라는 생각이 있는 게 조선이 이미. 그렇지만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함부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이제 일본 영사관의 대립이고 그런데 그 중에 뭐 사랑 얘기 들어보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대사도 아주 맛깔나고요. 아주 재밌다. 꼭 권해드립니다. 돈 없는데? 고종왕을 너무 되게 높이 했더라고요. 네, 저도 맞아요. 너무 미화하고 너무 고정을 미화하는 그 정도고. 되게 멋있게 나오고 배우도 고정을 굉장히 탄핵 때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주인공인데 미국 신식 국부에 들어간다는 그게 말이 안 돼. 그게 말이 안 돼. 그리고 나서 미국 거리를 또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네. 거기서 미국 거리를 또 그렇게 활보할 때가 아니지. 그 19세기 말에. 네? 몇 분짜리예요? 20? 내가 지금 22부인가 보고 있는데 아직 한 결말이 다 오고 같으니까 보통 24부작일 것 같아. 공산당 활동이 그거 굉장히 좋죠. 일본에서요? 중국 공산당 활동도 1900년대 거의 들어간 거죠. 청일전쟁하고는 관계없어요? 청일전쟁 때 관계없죠. 저기 만주사변 때부터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만주사변이 이제 중일전쟁으로 발전할 때 그때 이제 국공합작이라는 영화가 그때 나오고 그랬죠. 장개석 정부하고 모택동 정부하고 이렇게 국공합작 그때 나오고 그랬죠.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러일 전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청일 전쟁을 정리하자면 중국이 가지고 있던 화이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오랑캐라고 하는 그 화이관,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그것을 굉장히 아시아를 지배하는 논리로 이용을 했었는데 일본은 이 청일 전쟁의 승리로 화이관의 컴플렉스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러일 전쟁으로 넘어간 것이죠. 1905년 러일 전쟁은 이제 일본이 비로소 열강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질문 나왔던 것처럼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실제로 조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간섭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에서는 이기고 외교에서 졌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러일 전쟁을 이기면서 청나라와 또 다른 거예요. 러시아는 또 더 큰 제국이었으니까 그걸 이김으로써 이제 다른 나라와의 불공정 조약도 일본이 다
공정한 조약으로, 그 공정이라는 건 결국 우리한테는 비공정이지만 어쨌든 지들끼리 할 때는 공정한 조약으로 바꾸고, 그것은 그때부터 일본은 이제 더 큰 태평양 너머까지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청일전쟁에서 이겼지만 일본 지역을 확보는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주와 그 중국 본토를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청일전쟁이 1894년이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1931년에 만주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한 35년, 한 40년 만에 그런 다시금 만주 침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본래는 러시아는 만주에 욕심이 있었지 조선에 욕심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베조브라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극동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조선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청일전쟁 이기고 아직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또 러시아가 너무 큰 상대이기 때문에 러일 전쟁에 있어서 매우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그러나 러시아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가 또 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러시아가 싸움을 걸어오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은연중에 좀 밀어줬고,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 잘 아는 가치가대부터 미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는 국제적으로 한반도가 국제 정치의 중심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망설였지만 러일 전쟁에서 결국 러일 전쟁을 일본으로서 승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거였다. 왜냐하면 이거 포기하면 그들의 제국주의 야욕은 겨우 청나라 하나 못 지른 거 정도, 세약해가는 제국 하나 못 지른 거 정도, 조그만 조선반도 하나 먹은 정도, 여기서 그쳐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먹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은 좀 애매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차 세계대전은 또 이제 영국에 굉장히 도움을 받던 그 일본이 결국 독일과 손을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1931년에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은 굉장히 그때 작전을 잘 세웠더라고요. 그 당시 만주에 주둔군 그 중국 그 사령관을 다른 쪽에서 무슨 화친 회의를 하자고, 중국 내부에 있는 데서 이제 화친을 하자고 회의를 해서 불러들이고, 또한 동시에 그 지역에서 조그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란은 아주 조그만 반란이었는데 당시 그 만주 지역 중국 사령관이 너무나 많은 군대를 거기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뻔때를 보이겠다 이런 심리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주 지역이 비어버린 겁니다. 병력이. 그걸 이제 일본이 공략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일본의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전쟁도 해본 놈이 한다고. 이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요약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이제 공격할 때 그 중일전쟁이 시작됐죠. 1937년에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중일전쟁 때 만주에서 활약을 하시게 되죠. 뭐지?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일본 이름 뭐죠? 닭가슴 맞아. 일본군 대회. 근데 나중에 그 이름을 그게 너무 일본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또 바꿨대요. 더 일본 네, 스타일로. 그 뭐선 더 바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닭가슴 맞아 2번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기에 나왔다, 박정희, 그러니까 닭가슴 마사오는 조선인 정벌하러 가자 그러면은 오늘 몇 시 그러고 오늘 최고로 기쁜 날이다 그러고 나섰다라는 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의 수기에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게 당시에 조선군 출신의 그 장교들이 많았는데 그게 박정희라고 하는 그런 기억도 그렇고. 오카모토 미노루? 네, 맞을 거예요. 그 이름이에요? 그래, 닭가슴 마사오. 야지 대정부. 그래서 일본 이제 그 당시 1937년 당시에 중국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당시에 1939년 당시에 2년 뒤죠. 미국의 1년간 전투기 생산량이 2,000대였고요. 일본의 전투기 생산량이 연 4,000대였답니다. 일본이 대단한 나라. 그런데 1945년에
일본은 그 39년의 통계에서 겨우 1000대 늘어서 1년에 5000대를 생산했다면 미국은 2만 대를 생산했어요. 네, 2분의 1에서 다시 그 10배가 성장한 거죠, 오히려. 2분의 1, 5배로, 5분의 1로 그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일본이. 그러니까 그 미국을 너무 이제 얕봤던 거죠. 미국을 너무 얕봤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전투를 금방 끝낼 줄 알았던 거죠. 청일전쟁의 승리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현대식 무기도 없고, 근데 중국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 도시는 점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방 산악이나 이런 데서 농촌에서 게릴라 활동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특히 이제 그때는 이제 모택동 정부가 생겼을 때니까 특히 우리 또 좌파들의 특징은 게릴라전 아닙니까? 말치단을 동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이 너무 시간을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제 러시아가 싸우니까 독일과 러시아로 이렇게 묶어두고, 일단 러시아가 이제 일본을 침략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독일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두니까 자기들은 좀 자유로워진 거예요. 일본에는 이제 계속 좀 지구전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작전을 세운 게 바로 미국을 치자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치면 인도 차이나에 있던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그 모든 비행장들, 항만들, 이게 우리 것이 되면 그때부터 이쪽 중국은 거기서부터 비행기 띄우면 금방 중국은 섬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중일전쟁을 이끌면서 그때부터 막 전투기, 미국, 독일 이런 데서 전투기 조종사들 보내주고 막 그냥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독일은 아니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일본의 성장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일본은 또 하나 착각을 하게 이제 39년 이후에 독일이 너무 하륙지대로 유럽을 정벌해 나가면서 다 무너졌잖아요. 프랑스도 무너지고 BC 정부도 무너지고, 특별히 또 인도 차이나는 BC,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지들이 많았으니까 BC 정부는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인도 차이나는 자기네가 항만이나 비행장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쳐서 인도 차이나를 자기들이 점령하는데 방해 세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진주만 습격을 이제 감행하는 겁니다. 그 진주만 습격을 감행하면서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또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은 미국은 그러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배상금 좀 받고 그냥 자기들은 2차 대전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일본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생각으로 공격을 감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3,000명이 죽었다니까, 진주만에서. 그 공격을 당하고 나서 이제 미국도 화가 나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실수였고요. 일본으로 봐서는.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멸망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처음 시작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전조서가 내려진 날, 선전포고를 한 날이란 말이겠죠. 다케우치 요시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선전포고가 내려진 날 일본 국민의 결의는 하나로 불타올랐다. 상쾌한 기분이었다. 다들 어려운 전쟁을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으쌰으쌰를 다 하신 거예요. 서로 으쌰으쌰. 우리 이길 수 있다. 고아세 사부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들 꽤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이 책에서 나온 거 봐서는. 고아세 사부로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안착된 것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구 세력들이 일본이나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 되게 밀어줬었거든요. 근데 중일전쟁 이후부터 자꾸 모든 그런 수출 금지 조치,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든 경제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미국은 적이다.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은 적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고 왜 전쟁을 하는데 우리 안 도와줘? 로 국민의 여론을 몰고 갔는데 지금도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미디어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론전에는 다들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난 아니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토 자체도 진보적인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의 저자도 실제로 이 사람도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일본의 발전을 막으니까 전쟁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보학자니까. 그렇지만 불가피했다. 우리나라가 발전을 막는데 그럼 누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일으킨 이
태평양 전쟁과 9.11 사태를 비교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놈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그 무역센터 건물을 무너뜨렸어. 그러면 우리는 응징을 해야 돼. 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쥐들이 먼저 쳐들어갔잖아, 일본은. 근데 일본의 증거적인 지식인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일본 전쟁 꼭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일본만의 잘못은 아니고 국제 정세가 그들을 전쟁으로 몰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만 욕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다. 우리나라는 주요 물자를 다 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국과의 그런 무역을 위해서라도 유럽을 우리 뭐 수중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일본은 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 갓도 진보적인 역사학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그 정한론자들이 얘기했던 것과 거의 맥은 다 있고요. 또 일본은 전쟁을 지고 나서도 패전보다는 종전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지 우리 진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진주만 공격을 하면서 여러분 진주만 공격도 적어 있는 거 알아요? 음모설?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거?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일 미 대사관에서 보고가 들어갔대요. 일본이 공격을 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음모론 같지는 않고요. 미국 쪽에서는 뭘 무시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군함을 파견을 시켜야 되는데, 어뢰라고 하는 것이 이 비행기에 떨어뜨리면 바다에서 촥 가라앉으면서 한 60m 해저까지 가라앉으면서 그 반동력에 의해서 어뢰 프로펠러가 돌고 다시 해저 11m까지 한 9m까지 올라와서, 왜냐면 항공모함이니까 그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m까지 올라서 그래서 날아가는 원리랍니다. 그런데 진주만은 최고 깊은 데가 한 20m, 30m밖에 안 됐답니다. 일본은 설마 여기를 공격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무시했던 거죠. 일본 놈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발전해도 어떻게 60m는 떨어져야지 반발력이 생겨서 그걸로 추동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어뢰를 만들겠어.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항공모함에 정박해 있는 거는 어뢰가 공격 못하게 그물을 쳐놓는데 그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모론적으로 일본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에 참여할 명분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다른 음모론 좀 믿긴 믿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희생이 너무 큰 희생도 크고,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지금 참전하려고 다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나 유럽에서 백인들도 자기들 편이니까 백인 너무 밀리고 영국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영국 하나. 처칠 정도 영국 하나 나왔다고. 이미 프랑스도 넘어갔고 러시아는 이제 독일과 묶여 있고. 그런데 일본이 뭐를 개발을 했냐면 해저 12m에서 반동력이 생긴 어뢰를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12m에 떨어졌다가 9m 정도로 떠올라서 거기서 이제 직진을 하는 그 어뢰를 개발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그거는 이제 약간 우리 일본 외무시에 그런 투도 나오긴 하지만, 그럼 그 어뢰가 일본이 처음 개발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영국이 이태리를 공격할 때 바로 그 1년 전에 영국이 이미 개발했던 그 기술력이랍니다. 해저 12m나 15m에서 반발력으로 떠오르는 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일본 놈들이 뭘 하겠어. 자, 코나진 아시아 놈들이, 눈치진 아시아 놈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러다 이제 전통 망신을 당하고 결국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여러분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었던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완전히 해상권도 미국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원자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멸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으로 접근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 대충 우리가 이렇게 뒤에 배경적인 것들 또 다른 요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이 갓도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란 무엇인가의 축하의 책을 내용을 많이 소개를 해요. 역사란 뭐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러시아 혁명, 러시아 역사를 이제 예를 들면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일본의 전쟁은 불가피했던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라. 약간 이렇게 동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익 역사학자 같으면 우리가 뭘 잘못해도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것까지는 안 가고 이 사람은 다 그랬잖아 뭐 이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쓰고 있어. 그런데 이에츠카를 그리고 그 판단이 옳지 않았지만 책 제목이 그래도 일본 전쟁을 선택했다는 말이 뭐냐면 옳지 않은 걸 알고도 했다는 거지. 불가피성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에츠카의 책에 나오는 이제 예화를 하나 이 사람이 소개를 하는 건데 뭐냐면요. 레닌도 이제 후계자로 선정할 때 스탈린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례하고 깡패같고. 그런데 레닌도 싫어했는데 그 외교의 천재, 국제적 감각의 천재로 인정받던 트로츠키가 다 다음 서기장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트로츠키는 스탈린이 되면서 이쪽 남미 쪽 이쪽으로 망명다이잖아요. 멕시코나 이런 저쪽 멕시코 말고 이쪽 남미다 보면 파라과이나 이런 데다 보면 레온이라는 도시가 엄청 많아요. 레온이 그 트로츠키의 퍼스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들의 흔적이 지나간 거지. 근데 다 트로츠키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소개한 카의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트로츠키를 왜 선택을 안 했냐, 그 천재를. 그리고 훨씬 더 합리적인 사람인데. 사람들은 당시에 그 결정하는 여론이나 여기서는 이 사람이 나폴레옹처럼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인기가 좋아질까봐. 참 묘한 거죠, 사람들이. 트로츠키 선택하면 인기가 좋아지고, 뭐 어떻게 얘기하면 그 사회주의의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독특성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저 악질 저놈이 낫겠다, 욕먹더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카가 그런 식으로 그 혁명의 그 모순점들, 그걸 얘기하면서 카토도 그 입장에 드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다. 일본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제 이해해주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동의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카토의 주장을 들으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이제 내년에 그 도쿄올림픽 열리는데 우길기 논쟁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또 친일파 논쟁이 나올까봐 조심스러운데, 누가 그걸 올렸더라고요. 제가 올린 얘기 아닙니다. 인터넷에. 자기도 우길기 싫어하지만, 그럼 유니언잭은 되고 우길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걸 들어가서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영국이 19세기까지 얼마나 세계 다니면서 식민지혁명하고 유니언잭기 흔들고 다녔어요. 유니언잭기는 또 그것도 정식 국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좀 변형한 거잖아요. 일장기 변형한 게 우길기듯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친일파 되는 거야지.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무슨 정치적 논쟁이나 뭔가 했을 때 네. 상대방 미국에서 가장 확실하게 제압하는 거는 너 나치 그거거든요. 그만큼 너 친일파야 거지. 나치만큼 절대적인 악은 없다는 이 서구 사회에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를 갖다가 좀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영국이 행한 그런 식민주의나 학살이나 그런 것들도 좀 반대. 솔직히 그건 참 미화가 더 많이 된 것 같고. 그 가토라는 사람도 그거예요. 우리 일본만 그랬네. 니들도 똑같잖아. 왜 우리 아시아랑 우리만 연구.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네. 우리는 도쿄올림픽, 저는 개인적으로 도쿄올림픽, 그것도 참 외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개인적으로는 불참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일본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더라도 불참을 하기 좋다는 사람은 안 되고,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그 우길기가 그렇지. 강력하게 남아있으니까. 네. 그게 뭐 진짜 한 500년 후에 저기다. 그러면 그럼 이제 미국 미국 백악관에도 그 뭐 서명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백인들이 보기에는 또 나치기하고 틀리니까, 나치는 독일기하고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정당기였으니까 충분히 욕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거 유니언잭이나 우길기는 약간 그들의 국기를 변형한 거니까, 지금 도노반 씨 얘기한 것처럼 우리로서는 굉장히 진짜 비극적이고 트라우마를 자아내는 그런 깃발이지만, 또 전체 역사 속에서 보면 가토의 얘기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 우리로서는 또 당연히 이거는 제일 큰 피해자가 우리니까 우리로서는 동의 못할 좀 그럴 때 그 문재인이가 한번 꽝 소리 내고 말이야. 못 가겠다, 우리 안 가겠다, 그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올림픽은 정치와 분리돼서 IOC, 우리말로 체육협회, 뭐죠? IOC 세계 올림픽 협의회, 거기 그 IOC 한국 본부의 결정이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본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기기는 쟁이냐고 비교할 때 쟁이냐 걔네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 같은 상황에서 갖고 나와가지고 뭐
흔들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걸 계속. 근데 지금 그 유니언제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우길기만큼 비판은 없죠. 한약 또 그건 아니 그런데 방금 얘기한 좀 인도애들한테 물어봐야겠지. 네? 뭐 인도애들한테. 그렇지. 근데 인도는 또 영국 그렇게 안 미워하죠. 네. 오히려 영국이 있어서 좋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홍콩도 마찬가지. 홍콩 다 그럼 왜 낯지기하고 우길기하고 왜 뭐가 다른 거야? 낯지기는 미국, 독일의 국기가 아니야. 공식 국기가 아니고 정당기였잖아, 정당. 그럼 우길기는 우길기는 그냥 쭉쭉쭉쭉 뻗어서 일장기를 약간 변형한 거지. 맞잖아요. 국기가. 일단기에. 그러게. 뭐가 맞다 그래. 말 조심하셔야 돼요. 친일이 아니야. 아니 상관없고. 왜 낯지기는 전범기라서 안 되고. 네. 일본도 똑같이 전범이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아니, 뭐 진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그걸 심각하더라고. 그냥 덮어줬을 뿐이지. 난 내가 선수 같은 그런데 왜 그것도 똑같은 전범을 방사능에 노출돼. 썼잖아요. 그거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근데 왜 그거는 좋은 방법은 오케이고 요즘에 그건 이제 그 2차 대전은 전범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선수들을 해야 되는 미국이 일본을 살려준 거지. 아니 글쎄 이용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 왜 걔는 되고 얘는 안 되는 오케이 우길기는 아무도 거부감이 없냐고. 거부감이 없어 우리가 거부감이. 아니 세계적으로 외국에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낯지기는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라기보다 태평양 전쟁이라고 인터넷 부르듯이 게임 끝난 거지. 태평양 전쟁, 태평양 지역에서만 난 예를 들어서 유럽까지는 영향을 못 미쳤어요. 중국, 한국, 필리핀 우길기는 지금 우리나라만 딱 그렇고 3개국만 보이고대 보면 저는 망가졌고. 다른 아시아 국들은 거부감이 없어요? 지금 총체적 난국에 뭘 놓고. 네, 중국이 다 치워마다 하면서 잠시 끄게 이 책으로 정해봤는데요. 오누키 에미코라고 하는 사람, 2004년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2004년에 나온 책인데 너무 비싸서 그때 책을 안 샀는데 헌책을 더 비싸게 주고 지금 현재 그 일본의 위스콘신 대학에 연구교수로 있고요. 미국 역사학회 일본사 정회원으로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사쿠라 가지다 젊은 도시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사쿠라, 그러니까 벚꽃에 그 벚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미의식, 그것이 부제가 뭐냐면 미의식과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미의식과 군국주의. 그 미의식을 일본 역사에서 거의 1000년 이상 동안 계속 그것을 일본의 감정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죠. 군국주의적, 민족적인 정서로 승화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거 가미가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미가제 얘기인데 젊음이 진 거예요. 사쿠라 지듯이. 그래서 어떻게 가미가제 대원들이 그렇게 자기들 죽을 뻔히 알고도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를 풀이한 책인데 이제 우리가 루스 베니딕트가 쓴 국화와 칼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거랑 굉장히 맥락이 다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전 재밌어서 이 책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결국 사쿠라라고 하고 벚꽃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한 일주일 피기 위해서 나머지 360일을 그냥 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어떤 패배의 상징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미적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이 따지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건 없지만 생사와 뭐 식량 이런 모든 문제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것을 계속 은유화시켜서 국민 정서 속에 깊게 각인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 이미 헤이안 시대, 즉 9세기 일본 그때부터 벚꽃이 일본의 상징꽃으로 인정이 됐는데요. 진다는 것, 단 일주일만 피고 나머지 360일은 진다는 것을 패배 논리라기보다는 삶은 가장 가치 있게 한 일주일만 살아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 때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보면 다소 좀 무리수가 있다는 것도 느껴지는데 이분의 주장이. 그런데 또 읽다 보면 일본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사쿠라를 중심으로 계속 19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면서 교과서가 계속 개편이 됐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성공하면서 처음에 일본의 교과서들은 이제 근대식 교육이 생긴 거죠. 초등학교 같은 일본에서 소학교라고 하지만 그런 교육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그냥 유럽의 교과서들, 영국이나 독일 교과서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쓰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사쿠라와 신사,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 때 그 신사가 일본 교과서의 모든 과목에 거의 다 나오는 뭐 수학 산수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산수 과목도 나올 수 있죠. 뭐 사쿠라 열구루와 내가 열구루가 나올까요? 그 책은 그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모든 과목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쿠라가 굉장히 주요 개념으로 초등학교부터 소학교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개념. 그러니까 그 해이안 시대부터 이것은 생사, 윤회, 그 다음에 실제로 쌀과 대비되는 또 다른 개념. 그러니까 쌀이라는 게 우리 주식에 관계된 개념이라면 이 사쿠라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그러니까 육과 영의, 그러니까 종교처럼 우리 영육간이라는 말 잘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영육간에 영은 사쿠라가 책임지고 육은 쌀이 책임지고 그래서 쌀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전혀 안 맞죠. 쌀과 뭐 비슷하면 보리쌀을 생각하고 조를 생각해야 되는데 쌀과 대립항인, 대칭항인 그런 것으로 그 사쿠라 벚꽃을 계속 주입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 문명 개화 시기에 돌아와서 서양의 위협적 접근 속에서 서양이 이제 위협적 접근을 하니까요. 강력한 천황제를 표방하면서 거기도 사쿠라도 많이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도 사쿠라가 굉장히 심겨져 있고요. 실제로는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공격에 나섰을 때 그 날개에 사쿠라 그림을 그려놓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쿠라는 색깔이 어떻게 돼요? 하얗죠.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연한 분홍. 그런데요, 네. 남미에 가면 무궁화가 네. 100가지가 넘는데요, 색깔이. 네. 그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무궁화가 잘 된 것 같아요. 무궁화는 역시 지고 또 지고, 키고 또 지고, 그것이 없어요. 그런 거 설명하면 설명에 달린 거지, 뭐, 사쿠라가 뭘 표시한다, 이건 뭐 말하기 달린 거지. 자기도 말하기 나름이죠. 글쎄, 그러니까, 아니, 그 다양스럽고 아름답고, 아니, 그런데 난 저기 무궁화가 이렇게 100가지 이상의 저기 변화성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근데 남미 갔다 오면서 그러더라고. 거기 가면 그냥 무궁화 꽃이 그렇게 이쁘대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맞춘 논리. 근데 우리는 어쨌든 무궁화가 우리의 뭐 민족화나 이런 걸로 이렇게 승화가 안 됐죠. 근데 그걸 안 했지, 그러니까. 안 했죠. 근데 그게 할 수가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일본이 그 독도 문제를 일본의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그렇고 한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좀 그 말조차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를 떠나서 그렇게 일본과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섬인가에 대해서 일본 지식인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쩌면 뭐 천황, 신사, 벚꽃, 독도를 아시아 그 조선을 지배함으로써 그들이 누렸던 그 영화의 시대, 영광의 시대를 재현하려고 독도를 가지는 거고요. 바로 독도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뺏기기 싫어 끝까지 독도를 주장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보수층에서 안 받았죠. 노무현이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해야 되니까. 그리고 진보층에서도 일부가 아니라 또 너무 뭐 독도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잠깐 하려고 했었냐면 그 독도를 중심으로 한일 평화구역을 선포해서 거기는 서로 조금씩 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좀 서로 조화롭게 하고, 그리고 뭐 각국에서는 우리는 독도로 그러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뭐 욕만 먹고 그것도 포기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좀 그 점에서 동의를 하는 게, 독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민족적 자존심의 근거로 삼고 일본도 자존심으로 근거로 삼으니까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죠. 일본은 이제 그 시대의 영화를 이제 되찾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바로 그 시대의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가 뭐 언제 한번 독도 얘기 잠깐 했었죠. 지금 국제적인 그 추세를 보면 전제로는 이제 독도가 좀 유리한데, 근데 그것이 과연 무력 충돌로 갔을 때 참 어떻게 될까 고민이기도 해요. 근데 목사님, 일본은 러시아, 한국, 중국 세 나라와 다 국도 문제겠죠.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서희하고 싸우고, 그럼 내가 나쁘지 서희가 나빠요? 아마 걔네들의 사쿠라 꽃이. 내가 나쁘지. 여러 사람들하고 내가 싸워. 그럼 세 사람이 나쁜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 세 개가 나쁜 그렇지. 아, 저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네.
큰일 나쁜 거지. 그거 한 잔은 그건 좀 비유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비유를 잘못하셨어. 근데 오늘 지방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탁구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특공대원들을 1943년 12월부터 이제 뽑아서 했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동원된 사람들이 전부 군국주의자, 국수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마크시스트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마크시즘이 굉장히 일찍 자리 잡았거든요. 지금도 공산당이 있는 것처럼 정당 중에 사회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쓴 분은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아예 그냥 애국심에 이제 불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면 자원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반강제 자원이죠. 반강제로 다 끌고 간 거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자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징집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미카제 그 대원은. 그리고 끌고 가는데 다 가서 그 전날 보면 다 술이 먹고 만취가 되고 그런데 그들이 쓰던 내로반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별의별 책이 다 나온 거예요. 서양 철학사부터 성경에서부터 막시즘 책에서부터 다 고민이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갔냐? 그래서 이 책이 좀 무리일 수도 있다는 게 탁구라 때문에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탁구라 의식이 이들이 한 1000년 동안 그 의식에 깊게 뿌리 박혀서 결국은 그들이 간 이유는 첫 번째 오늘 뭐 아까도 썼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우리 제 쪽팔려서 안감 쪽팔리니까. 그리고 바로 잠시 피는 것의 아름다운 미의식을 계속 일본 역사나 교육을 통해 가르쳤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구질구질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잠시 화려했다가 지는 것만큼 그래야 또 다시 피어오르거든요. 생사윤회 이런 불교의식하고도 맞아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에 대한 책임, 뭐 그 다음에 또 뭐 국가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또 이들의 남긴 편지나 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천황을 위해서 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을 위해서, 일본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지 천황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천황주의자 같잖아. 가면 뭐 근데 뭐 천황폐하 만세 그러고 시키니까 했죠. 네?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건 떠날 때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황주의자들은 없었대요. 사실 막시스트하고 천황주의자가 병립할 수가 없죠. 기독교인하고 천황주의자가 병립할 수 없죠. 일본의 기독교는 매우 특수하거든요.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기독교 처음에는 막 이쪽 저쪽 선교사가 막 들어왔죠. 교파주의 선교사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도 뭐 장로교 아니 교파가 좀 많아요. 장로교 안에서도 한국의 예수교 장로교라는 이름을 쓰는 교단이 독립된 교단이 2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1년에 하면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하면 다 지금 100몇 회 총회야. 작년에 생긴 교단. 그러니까 옛날 그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걸 1회로 1907년인가에 첫 총회가 열렸는데 그걸 기준으로 1회 쭉 내려오는데 그걸 또 이제 우리 고목사님 듣기 싫어하는 말로 나오는데 고목사님이 속한 교단은 한국의 기독교 장로교라고 매우 진보적인 교단인데 왜 저 교단도 그 100몇 회를 쓰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서 폭발하겠네. 하여튼 뭐 그런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여튼 그 정례기. 하여튼 기독교인이 그 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의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특이한데 우리 일본 기독교는 교파주의가 아니라 교파를 다 통합해서 일본 기독교와 조합기독교라고 조합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교단만이 있습니다. 물론 한인교회도 일본 교민들을 위한 교회들 중엔 장로교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인정한 교회는 조합교회와 일본교회. 일본 교회는 약자로 일기라고 그러고 조합교회는 조합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만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교회는 철저한 회중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으로 치면 약간 침례교 같은 교회예요. 침례교는 아시다시피 목사가 있긴 있지만 목사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거기 장로 제도도 없어요. 근데 한국 침례교들은 장로를 두더라고. 하도 장로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알려지니까 좀 딴 말 하면 또 자꾸 얘기가 빗나오면 나중에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졸업한 그 대학교 보는 그 출신의 목회자 동문회라는 게 있는데 저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뭐 우리 교회 좀 해달라고 해서 모여봤자 한 20명 모이는데 실제로 100원은 더 되지만 저도 평생 간 적 없으니까 제가 오래.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맨 처음에 안 받았어요. 저 모르는 분은 안 받거든요. 근데 곧이어서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받았어요. 하면서 이거 뭐 광고 전화 아닌가 보다. 점잖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은혜교회 장로인데요. 은혜한인교회. 제가 그 연목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주소를 가르쳐주고 뭐 어떻게 되고 그게 목사님이세요. 아유 제가 그 피해의식인가 열등의식인가 무슨 은혜 한인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권세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래서 그분이 처음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메시지가 있어서 받았더니 그분이 처음 전화할 때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나 은혜 장로교회 은혜 한인교회 아무개 장로인데 전화 부탁드립니다. 그 메시지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내가 구전으로 왜 리턴콜을 해? 사람 잘못 봤지. 하여튼 뭐 근데 좀 대형 교회에서는 그 장로라는 거 일종의 신분 상승 비슷한 그렇죠. 정도로 느껴가지고 좀 있다 굉장히 이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장로 많아요. 보니까 열심히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또 교회 부흥에 뭐 장점도 되고 좋은데 명확히 장로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 해 많아. 제대로 해야지. 그냥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왜 유세를 떠냐는 거지. 그리고 유세도 사람 골라가면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한국 침례교는 조합교회가 조합교회 침례교회에서 나온 건데 침례교회는 그런 장로제도도 없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장로제도 그 말을 완전 하여튼 그런 목사도 안 둬도 돼요. 조합교회는 그냥 그 자기들이 설교하는 거고, 근데 일본 기독교는 이제 약간 장로교종 성격이 들어가 있어서 목사가 있고. 어쨌든 일본은 그런 특이한 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천황주의자가 아닌데 가미가제로 갔다는 거예요. 조선인도 한 14명이 있습니다. 그 서정주 시인이 친일 시인으로 이 발각이 된 게 그가 일제시대에 쓰인 오장 그다음 창시개명한 이름 누구를 추모하며라고 하는 시를 쓴 게 있어요. 오장이라면 하사 계급이에요, 일본군에서. 그러니까 하사 일본 이름 누구를 한번 누구 좀 찾아봐 주세요. 그 시가 누구더라. 하여튼 그래서 가미가제로서 17살 소년이 하사로서 출전을 한 거예요. 출정을. 그래서 너무 그 죽음이 숭고하고, 그러니까 서정주는 친일파 맞게 맞죠. 그게 송정오장 송가라는 시를. 근데 재밌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살아왔어요. 어떻게 운 좋게 살아왔어요. 중간에 비행기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연료 부족으로. 그냥 서정주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살아왔어, 나중에. 그 이후에는 조용히 살아야 있고. 그 시도 아주 유명한 시죠. 어쨌든 그런 데서, 그러면서 그 저자가 이 책에서 메코네상스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긋나고 있다는 그런 언어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네상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뉘앙스라는 거죠. 뉘앙스. 그러니까 이게 메코 영어식으로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코 뉘앙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어라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저 사람은 이 A라는 걸 A라고 보는구나, 나는 어라고 보는데 그런데 얽혀있는 거예요. 대립하는 게 아니라. A도 되고 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삶과 죽음인데 사쿠라가, 한쪽에서는 이것이 또 짧은 생애를 더 멋지게 살자. 또 그것이 애국주의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일본의 그런 문필가들이나 이런 교육학자들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사쿠라의 이미지를 주입을 시켰던 것이고, 그게 극대화된 것이 바로 가미가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설명해 책이 두껍습니다. 완전히 파라독스네. 네. 파라독스. 그런데 파라독스 있네요. 메코네상스가 뉘앙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이 세뇌돼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전통적인 무사도에 있어서도 이 사쿠라가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무사도는요, 무사의 정신, 즉 사무라이 정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는 순간을 위해 평생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무사도고, 그것이 바로 사쿠라와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쿠라는 그 1년 내내 져 있다가 일주일 잠깐 피는 것.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 죽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런 것을 계속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의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그걸 군국주의나 국가주의로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이분의 주장이에요. 연결시키지 않고 그걸 계속 사람들이 이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구나를 스스로 결정했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메코네상스처럼 사실은 일본은 그 사쿠라의 이미지나 가미가제를 이용하면서 군국주의적인 걸 갖고 있었으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메코네상스적으로 자기들을 미의식으로 받아들였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첫 번째 가토와 달리 이 책에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결국 속인 거다. 자기들은 굉장히 미를 숭상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정말 가족을 생각하고 서구의 침탈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속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때 청일 전쟁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 일본 장군 하나가 왜 우리 아들들 전쟁터에서 끌고 와서 죽였냐, 뭐 러일 전쟁 때 그랬던가 막 그러는데 배에서 그 이제 부모들이 나서 막 항해하는데 전쟁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런데도 이 장군이 뭐 자기 아들의 잘린 목을, 전쟁 때 죽인 잘린 목을 가지고 내렸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책임감이 있다. 그러니까 군인 그 장군도 자기 자식을 그 전쟁에 투입을 시켰다. 이런 또 전설 같은 실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있는데요. 이 가미가제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고위 관료들, 군인 장군들, 그런 사람들의 자제들은 전혀 거기 지원을 안 했고요. 아마 부모들이 알아서 말렸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일본 국회의원인데 자식이 순진해가지고 그 사쿠라의 이미지에 속하고 막 가려고 그런다고 아버지가 말렸겠지. 그럼 메코네스한테 속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로 지금 우리는 군국주의를 주입시키는 건데 너 쟤들이 바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그 또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무려 동경대 학생들이 거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경제국대학이라고 그 당시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정말. 그런데 그들이 제일 많았고요. 근데 또 그들이 훈련 과정에서 엄청나게 개돼지 취급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은 막 전쟁이 많기 때문에 그 군사 장교 양성 과정이 그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장교들 중에 하급 무사나 이런 찌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벌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니까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책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 훈련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게 가미가제 비행기 타는 게 탈출이겠구나. 그건 제 생각이 이 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훈련소 하다 보면 그 생각. 그래도 군대에 있다고 그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디더라 중동 어디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하려고 막 신문에 잘 하진 않았어요. 결국 그때 80년대 초반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나오면 난 무조건 지원한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성사 안 됐어요. 막 아니, 그게 싫어서 말뚝 박는 애들 많았잖아요. 어디에서? 아니 훈련소에서 말뚝을 바라보는 그 바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말뚝을 봐. 말뚝 박는다는 게 이제 하사관 지원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워낙 병이 힘드니까 1병, 2병 올라가기 힘드니까 2병, 1병 올라가기. 그때 하여간 가미가제가 어쨌든 간에 끝내는 쓸데가 없다는 것보다도 졌잖아요. 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 명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진 거지 말이야. 그 당시. 결론적으로는 없지만 이들은 그 의미 조작을 해낸 거죠. 미화를 그렇죠. 예쁘게 준 거죠. 예쁘게 준 거죠. 끝내는 정의도 아니고 결국은 없어졌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렇게 만들었지. 우리 볼 때는 졌으니까 예. 정의도 아니었었고 예.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명분도 사지 않았고 명분도 그렇죠. 없었고. 그건 맞죠.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하는 얘기죠. 이겨도 그러니까 명분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사무라이도 예. 죽는 순간을 산다는데 사실 죽는 순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 그 죽을 때 무엇을 왜 죽었냐 내가 그러니까는 뭐 자기 명분. 와이프를 아니 자기 대장을 위해 죽었다든지 뭐 그런 명분이 있을 텐데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죽는 순간이 아름다우니까 죽는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잖아. 아니 명분은 충분하죠. 그 국가를 국가를 위해서. 위해서. 네. 야스쿠니 그 명부에 올라가면 네. 그 가족들이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형이 죽으면 동생도 보낸대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그 혼들이 와서 보호해준다는 게 그 일본 민간 정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죠. 뭐 죽어서 이제 천사가 된 거지 기독교로 말하면. 그럼 우리도 뭐 조상이 아직도 우리를 잘 봐주기 때문에 음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국가주의적으로 이제 더 구체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근데 아마 10대 20대니까 더 잘 속은 그렇죠. 거예요. 그거 내가 볼 때는 대충 제정신이 안 갔을 아니고 거예요. 굉장히 아마 마약이나 예, 이런 거 되게 예, 많이 그런 됐을 말이 거예요. 술들은 많이 취했대요. 예, 몇 가지 읽어드리면요. 예. 마지막 얘기한 거를.
어디겠냐. 음주 비행? 아니 제가 듣기로는 2차 대전 때 독일은 마약 제조할 수 있는 공식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얘네들이 일본한테 그걸 제공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동남아 쪽에서 그거를 천연 마약을 갖고 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걸 봉쇄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자기들이 히로뽕을 만든 거예요. 그 히로뽕을 걔네들이 만드는데 그때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히로뽕을 맞으면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계속 일을 해도요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대요. 계속해서 마약을 준 거야. 그 전쟁에서 마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독일 애들이 1차 대전 때 겪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안 거야. 그래서 미리 마약을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일본한테 그거를 공개를 안 했대요. 자기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라. 그러니까 그게 악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거기 가미가제들의 몇 개 일기를 제가 소개하면요, 이 책에 나온 건데, 카스카 다케오라는 사람은 출격 전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단숨에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기, 의자로 유리창 부수기, 내일은 마침내 출격, 일본 제국을 위해 천황폐하를 위해서라고 젊고 고귀한 청춘의 목숨을 바칠 각오는 다짐하고 있지만 흐트러진 테이블에 엎드린 사람, 유서를 쓰는 사람, 팔짱을 끼고 명상하는 사람, 엉망이 된 송별회장을 떠나는 사람, 몇 시간이나 묵묵히 뭔가를 쓰는 사람, 미친듯이 춤을 추면서 꽃병을 부수는 사람, 이 처참한 출격 전에 어쩔 바를 모르는 학도병사의 심경. 또 다른 미노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는요, 내 생명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껏 살아온 20살 된 애들이 지금껏 살아오려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껏 살아온 얄궂은 생애의 결론적인 의미를 찾기라도 하자는 것인가? 단념할래야 단념할 수도 없는 초시계의 바늘만 돌아간다. 이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다 사쿠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쓸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무리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기 보면 왁가라고 일본의 그 시조 같은 거, 그 왁가에서 사쿠라를 그렇게 미화하고 국가와 연결시키고 한 죽음과 연결시키고 아름다움과 연결시킨 것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결국 사쿠라 때문에 그 아까운 목숨들이 자기들의 신념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막시스트들도 있었고 뭐 그런데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책은 굉장히 좀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그걸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안 써있고. 없죠. 야스쿠니에 있는 저기 귀신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근데 거꾸로 만약에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지금 우리 어떤 사회를 살고 근데 있는지 그렇게 악이